이야기꾼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은 잠시 내려놓고 따스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시동생 선보라고 차 빌려줬더니 3개월 만에 잃어버렸다는 시어머니. 새 차나 사라는 말에 제가 딱 한마디 했더니 시댁 식구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입니다. 은하야, 내일 도련님 선 본다는데 상대 집안이 꽤 괜찮다고 하더라. 내 그 BMW 좀 빌려주렴. 기 좀 살려야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신발도 채가라 신기 전이었어요. 시어머니 최순자 여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던진 말이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부탁이 아닌 통보의 기운이 가득했죠.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남편 김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경제 채널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척했죠. 어머님, 민호 씨 선 보는 건 좋은데 왜 석 달이나 빌려달라고 하세요? 선이라는 게 그냥 한번 만나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고, 뭘 모르는 소리. 이번 선은 김 여사님이 소개해준 아주 특별한 자리야.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잘 되면 자주 데이트해야 할 거 아니니 석 달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야. 어쩌면 더 길어질지도 모르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어 억지로 소파에 앉혔습니다. 마음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제 BMW 5 시리즈는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차였습니다. 최고급 외제차는 아니더라도 수년간 힘들게 일해서 얻은 소중한 결과물이었죠. 시동생 김민호는 제대로 된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고 운전면허도 3번 만에 겨우 땄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도 불안한데 석 달이나 빌려달라니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민호 씨는 평소에 운전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좋은 차를 몰면 익숙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어요. 운전을 못하니까 더 연습해야지. 형수라는 애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민호가 차 없어서 선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저는 남편 김민준을 쳐다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헛기침 한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은하야, 그냥 차 한 대잖아. 민호 좀 쓰게 하면 어때? 우리 한 가족이잖아. 한 가족.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김민준과 결혼한 이후로 저는 가족이라는 말에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죠. 돈이 필요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저는 가족이었고 제 의견을 내세울 때면 언제나 남이었습니다. 3년 전 우리가 결혼할 때 시댁은 예단비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남편 학비 대느라 돈이 없다는 핑계였죠. 안쓰러워하신 저희 부모님이 대출받아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등기부등본에 남편 이름을 올려야 진짜 가족 같다고 우기셨습니다. 결혼 후에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철저한 마마보이였고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저축해준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전부 시동생 김민호에게 흘러들어갔죠. 시동생 김민호는 남편보다 5살 어렸고 시어머니의 애지중지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직업을 수십 번 바꿨지만 3개월 이상 버틴 곳이 없었죠. 이제 28살인데도 매일 집에서 게임만 하며 부모님과 형에게 기생해 살았습니다. 이번 선자리는 시어머니가 꽤나 조급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장가를 못 갈까봐 제 차로 겉모습이라도 번지르르하게 꾸며주고 싶었던 거겠죠. 은하야, 망설이지 마. 내일 아침에 민호가 차 가지러 올 거니까.
시어머니는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못을 박았습니다. 걱정 마. 민호 운전 조심스럽게 잘해. 절대 흠집 하나 안 낼 거야. 마음속으로는 1000번 만번 싫었지만 이 상황에서 거절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시댁은 제 성격이 무르다는 걸 알고 마음껏 휘두르려 했죠. 알겠습니다. 대신 민호 씨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정말 조심해서 운전하라고요. 보험은 종합보험으로 드러났지만 사고 나면 내년에 보험료가 엄청 오르잖아요. 알았다. 알았어. 넌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니? 시어머니는 금세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몰아세우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마누라 속 좁은 것 좀 봐. 차 한 대 빌려주면서 꼭 자기 목숨이라도 떼주는 것 같네. 남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엄마, 쟤랑 뭘 따져요. 어차피 차는 빌려줬잖아요. 저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게 막혀왔습니다. 이 결혼이 저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요? 책임감 없는 남편, 저를 영원히 이방인 취급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시동생. 다음 날 아침, 김민호는 정말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쫙 빼입은 정장의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발라 번쩍였죠. 저를 보자마자 희죽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차 키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열쇠를 건넸습니다. 민호 씨,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해요. 제가 정말 아끼는 차예요. 걱정 마세요. 형수님, 제 운전 실력 아시잖아요. 김민호는 열쇠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야, BMW 5 시리즈. 이번 선은 무조건 성공이다. 그의 경박한 모습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저한테 차 상태 어떤지 문자 한 통씩 보내줘요. 네, 알았어요. 형수님 잔소리는 이제 그만. 김민호는 이미 신이 나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거들었죠. 은하야, 넌 왜 그렇게 민호를 못 믿니? 다 큰 어른이 내 차를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저는 하려던 말을 삼키고 김민호가 제 소중한 차를 몰고 쌩하니 사라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김민호는 처음 일주일간은 약속대로 매일 차 이상 없음 같은 성의 없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보름에 한 번꼴로 문자가 왔죠. 제가 차 상태를 몇 번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넌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구니? 차 멀쩡하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편도 은하야. 그 차에 그만 좀 집착해. 우리 가족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라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저는 걱정을 속으로 삼키며 석 달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시간은 흘러 2달 반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하고 9시가 넘어 집에 들어섰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계셨고 남편은 그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잘 보이지도 않던 시아버지까지 옆에서 말없이 담배만 피우고 계셨죠. 무슨 일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하야, 큰일 났다. 시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혹시 민호 씨 사고 났어요? 사람은 괜찮아요? 저는 가장 먼저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사람은 괜찮아. 사람은 괜찮은데 남편이 말을 받았습니다. 차가
차에 좀 문제가 생겼어. 차요? 어떻게 됐는데요? 긁혔어요? 아니면 수리해야 해요? 저는 사람이 무사하다는 말에 약간 안도했습니다. 차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없어졌어.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없어졌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 맞았다고. 민호가 며칠 전에 식당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잠깐 밥 먹고 나왔는데 그 사이에 차가 감쪽같이 사라졌대. 시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경찰 말이 그 골목에는 CCTV가 없어서 찾기 힘들 것 같대.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4년 동안 함께한 차였습니다. 제 오랜 친구 같았죠. 지금은 남편과 다른 차를 같이 쓰고 있지만 그 BMW는 제 애마였고 차 안에는 제 개인 물건도 많았습니다. 은하야, 엄마도 네가 얼마나 속상할지 알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니? 속상해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자. 네가 새 차 한 대 더 사면 되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님, 네가 새 차 한 대 더 사라고. 어차피 그 BMW도 4년이나 탔으니 바꿀 때도 됐잖아. 마침 민준이도 최근에 연말 보너스 받았다며? 둘이 돈 좀 보태서 새 차 계약금 정도는 충분하겠네. 저는 이 기가 막힌 가족들을 쳐다봤습니다. 제 차를 잃어버려 놓고 미안한 기색은커녕 너무나도 당연하게 새 차를 사라고 하다니요. 어머님, 지금 차 한 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번호판 받는 것도 어렵고. 그 차는 제가 힘들게, 너 힘든 거 알아? 아는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차는 이미 없어졌잖아. 우리가 어쩌겠어. 차 없이 살 수는 없지 않니? 민호도 곧 약혼하는데 차 한 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쳐다봤죠. 당신은 할 말 없어?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차는 이미 없어졌으니 우리 새로 살 방법을 생각해보자. 어차피 내 차도 낡아서 바꿀 때가 됐고 이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처음부터 작당을 한 겁니다. 차를 잃어버렸다는 건 핑계일 뿐. 저더러 새 차를 사게 해서 자기들이 계속 쓰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3년간 쌓였던 서름이 폭발했지만 저는 간신히 화를 억눌렀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새 차 사는 거 좋아요. 차 좋다지. 시어머니는 즉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내가 우리 은하는 말이 통할 줄 알았어.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차 보러 가자. 요즘 전기차 보조금도 많다던데.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새 차 사기 전에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차량 도난 사건으로 정식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해야죠. 경찰에서 도난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보험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거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니, 경찰이 못 찾는다고 했다니까. 그건 민호 씨가 한 신고고요. 이제 차주인 제가 직접 정식으로 신고해야죠. 제 개인 재산이잖아요. 중고차 값만 해도 3천만 원이 넘는데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박은하,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야?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믿죠. 당연히 믿죠.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는 밟아야죠. 아, 그리고 차를 잃어버린 게 민호 씨니까 경찰에서 민호 씨를 불러서 자세하게 조서를 꾸밀 수도 있겠네요.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습니다. 조서까지 받을 필요는 없지 않아? 당연히 필요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절도죄는 형사사건이고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경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룰걸요? 잠깐만. 시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늘 조용하던 분이었죠. 은하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를요? 저는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신고하는 거 말이다. 시아버지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박은하, 너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어? 우리 민호 곧 약혼하는데 형사사건에 엮이면 그 결혼 엎어지는 거 몰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차 정말 잃어버린 거 맞아요? 거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댁 식구 4명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바보처럼 굳어버렸죠. 저는 그들의 다채로운 표정 변화를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지난 3년간 꾹꾹 참아온 결과가 고작 이런 취급이었죠. 오늘 저는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박은하가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자, 대체 어디 있어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묻자. 거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개졌고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김민주는 벌떡 일어났다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하더니 이내 힘없이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담배만 뻐끔뻐끔 피워댔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이 가족의 서투른 연극을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미 그들의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불리해지면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침묵하며 시아버지는 모르는 척단청을 피웠죠. 은하야, 그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가 간신히 목소리를 되찾아 과장된 억울함으로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너를 속이기라도 했다는 거야? 차는 정말 없어졌어. 못 믿겠으면 민호한테 직접 물어봐. 좋아요. 그럼 지금 민호 씨 부르세요. 직접 얼굴 보고 얘기하죠. 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그만 좀 해. 차 잃어버려서 다들 속상한데 그렇게 가족을 의심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족이요? 제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가족이 저를 바보 취급해요? 가족이 다 같이 짜고 저를 속이냐고요. 누가 널 속였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박은하, 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새 차 사주겠다는 것도 너를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잘난 척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말싸움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증거와 진실이었죠. 좋아요. 차를 잃어버렸다고 하시니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110을 누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만둬. 시아버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분이라 그 우렁찬 목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죠. 모두의 시선이 시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비벼 끄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 안 없어졌다. 뭐라고요? 시어머니가 즉시 발끈했습니다. 김철수 씨,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 시아버지가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찻잔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이 지긋지긋한 연극, 이제 끝내자고. 은하 말이 맞아. 우리가 쟤를 속이면 안 됐어. 역시나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가족은 저를 너무 얕봤던 겁니다. 차 어디 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민호한테 있다. 왜 저한테 차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제가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야 민호선이 잘 됐으니까. 그렇지. 상대방 집안 조건도 좋고 아가씨도 예쁘고. 근데 결혼하려면 차랑 집은 있어야 한다잖니. 그래서 생각했지. 어차피 내 그 차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냥 민호 주면 되겠다 하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제 차를 그냥 김민호 씨한테 주려고 하셨다고요? 뭘 준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만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민호는 내 시동생이야. 한 가족끼리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형수가 돼서 시동생 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은하야, 민호가 모처럼 좋은 사람 만났는데 형이랑 형수가 좀 밀어줘야지. 그 차 너 평소에 잘 안 타잖아. 민호가 좀 쓰면 어때서 그래?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들의 상식은 제인지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있었죠. 그 차는 제 혼전 재산이에요.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요? 내 재산, 무슨 내 재산.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내 것도 우리 집 거지. 그동안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차 한 대 쓴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차갑게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남편은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은하야, 우리 가족이잖아. 뭘 그렇게 따져.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내렸죠. 이 결혼은 더 이상 지속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박은아, 너 그 태도 뭐야? 똑똑히 들어. 그 차는 이제 민호 거야. 네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렇게 정해졌어. 저는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잠가버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과 남편의 만류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저는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3년간의 인내는 그들의 오만함만 키웠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우선 제 차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차가 김민호에게 있다면 찾아올 방법은 있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앱을 열었습니다. 차량용 GPS 추적 시스템이었죠. 이 초소형 GPS는 차를 산 직후 혹시 모를 도난에 대비해 몰래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쓰일 줄은 정말 몰랐네요. 지도 위 도시 서쪽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니 새빛 아파트라는 중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아무래도 김민호가 자기 여자친구 집에 차를 가져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위치 정보를 캡처해서 저장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의 소란이 잠잠해지고 남편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하야, 문 좀 열어봐.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일어나 문을 열고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하야, 아까 엄마가 좀 흥분하셨어. 다 민호 걱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하자. 차는 일단 민호가 쓰게 하고 나중에 우리 돈 모아서 새 차 사면 되잖아. 저는 이 남자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게 단순히 차 한 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김민준, 그 차는 내 개인 재산이야. 당신들한테는 처분할 권리가 없어. 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내 친동생이야. 형인 내가 어떻게 동생 결혼이 깨지는 걸 보고만 있으라는 거야? 그 사람 결혼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팔다리 멀쩡한데 자기가 돈 벌어서 차 살 생각은 왜 못하죠? 남편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박은하, 네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요? 그럼 다 같이 짜고 내 차를 빼돌리려 한 당신 가족은 뭔데요? 강도예요? 말 조심해. 남편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집에서 네가 함부로 소리 지를 자격 없어. 좋아요. 아주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얘기 없네요. 저는 그를 밀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바람 좀 쐬러.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숨 막히는 집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기분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군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친구 정유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저에겐 믿을 만한 지원군이 필요했습니다. 유미는 문을 열고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은하야, 웬일이야? 이 시간에?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유미는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세상에, 그 집안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차를 속여서 뺏으려는 것도 모자라. 너한테 죄책감까지 뒤집어 씌우려고 해? 유미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야? 일단 내 차부터 찾아와야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차는 지금 새빛 아파트에 있어. 김민호 여자친구 집인 것 같아. 그 다음엔? 설마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건 아니지? 유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못 돌아가. 이번엔 이혼할 거야. 유미는 잠시 침묵하더니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런 마마보이에, 그런 막장시댁,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게 답이야.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유미의 집에서 잤습니다. 우리는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죠. 다음 날은 토요일, 행동에 옮기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유미는 유미의 차를 타고 새빛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GPS 위치를 따라 우리는 삼동 앞 주차장에서 제 BMW를 금방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MR을 본 순간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차는 깨끗하게 세차되어 있었지만 앞 범퍼에 선명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김민호가 조심스럽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이제 어떡할 거야? 김민호 나올 때까지 기다려? 유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몰고 갈 거야. 보조키 있어? 당연하지. 저는 의기양양하게 열쇠고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항상 보조키를 몸에 지니고 다녀. 중요한 건 절대 남에게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게 내 원칙이거든. 오전 10시쯤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재빨리 다가가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김민호가 차 키를 바꾸지는 않았더군요. 유미야,
내 차로 내 뒤를 따라와줘. 제가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어디로 갈 건데? 서비스 센터로 바로 갈 거야. 차 전체 점검을 받아야겠어. 지난 석 달 동안 김민호가 내 차를 어떻게 썼을지 모르잖아. 우리는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몰면서 내부를 확인해 보니 수납함에는 김민호의 개인 물건들과 함께 주차비, 주유비, 영수증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전부 증거가 될 테니까요. 서비스 센터에 도착해 저는 평소 잘 알던 정비사의 기사님을 찾았습니다. 기사님, 이 차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주세요. 특히 엔진이랑 브레이크 시스템이요. 그리고 앞 범퍼 긁힌 것도 처리해주세요. 이 기사님은 차를 둘러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오랜만이네요. 이 차 요즘 다른 분이 모셨어요? 관리가 영 안 됐는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좀 사정이 있었어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고 문제 있는 부분은 전부 기록해서 상세한 점검 보고서 좀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와 유미는 서비스 센터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제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죠. 저는 무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은하야, 정말 이혼하기로 굳힌 거야? 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더 이상 차 한 대의 문제가 아니야. 원칙의 문제지. 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바보 취급했어. 다men 이런 결혼은 계속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언제 탄파할 생각이야? 점검 보고서 나오면 모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변호사를 찾아갈 거야. 2시간 후 이 기사님이 좋지 않은 표정으로 점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박 실장님, 생각보다 차 상태가 안 좋습니다. 실장님, 겉으로 보이는 긁힌 자국 외에도 엔진에서 잡음이 들리고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합니다. 타이어도 교체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지난 석 달 동안 상습적으로 과속 운전을 했고 과속 단속에 찍힌 기록도 한 건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저는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김민호는 제 차를 거의 경주용 차처럼 몰았던 겁니다. 전부 수리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40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과속 벌금은 별도고요. 저는 심호흡하며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나와 저는 행동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월요일에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유미에게 부탁해 단기 임대 오피스텔을 알아봤죠. 그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오후에 시댁에 돌아가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박은아, 너 차 어디다 빼돌렸어? 저는 차분하게 시어머니를 밀어냈습니다. 제 차 제가 어디다 두든 무슨 상관이세요? 그건 민호선 보는 차잖아. 네가 차를 가져가 버리면 민호는 저녁에 여자친구 몰로 데리러 가.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남편도 소파에서 일어나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하야, 이번엔 네가 정말 너무했어. 말도 없이 차를 가져가고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저는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를 보며 마음속에 남은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어쩌자는 거냐고요?
내 것을 되찾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내 것?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것이 어디 있어? 다 우리 집 거지. 시어머니가 악을 썼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남편에게 똑바로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침실에서 저와 남편은 마주 앉았습니다. 은하야, 대체 왜 이래? 차 한 대 때문에 온 집안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민준, 우리 이혼해.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뭐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저는 차분하게 반복했습니다. 지난 3년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 가족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저 돈 나오는 기계, 공짜 가정부로만 여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고작 차 한 대 때문에 이혼하겠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냐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가족이 짜고 나를 속여서 내 혼전 재산을 당신 동생한테 넘기려 했잖아요. 이게 작은 일이에요? 그건 민호가 걱정돼서 그런 거였잖아.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도 돌려받았잖아. 대체 뭐가 더 불만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겠네. 나 내일 당장 나갈 거야.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고. 박은하, 남편이 제 팔목을 잡았습니다. 나 이혼 못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동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미 결정했어. 말을 마친 저는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옆에 서서 제가 정말로 짐을 싸는 모습을 보더니 드디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야, 이러지 마. 우리 다시 얘기하자. 내가 민호한테 차 돌려주라고 할게. 다시는 안 빌리면 되잖아. 응? 저는 싸던 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당신은 아직도 모르네. 문제는 차가 아니야. 나를 대하는 당신과 당신 가족의 태도라고. 당신이 언제나 당신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내 감정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야. 내가 고칠게. 고치면 되잖아. 남편이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에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그는 사과했고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며칠도 지나지 않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죠. 너무 늦었어. 저는 나지막이 말하고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님 방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일어나기 전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를 올감했던 감옥에서 드디어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이한 사람은 유미가 추천해준 이혼 전문 한지수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이었죠. 박은하 씨, 앉으세요.
한 변호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유미 씨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특히 최근의 자동차 사건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씩 노트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은하 씨의 요구는 이혼,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공정한 분할,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제 혼전 재산이니 그 소유권은 명확하게 제 것으로 해야 하고요. 구입 증명 서류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박은하 씨와 김민준 씨 두 사람 이름이 다 올라가 있네요. 하지만 전세금은 은하 씨 부모님께서 내주셨다고요. 관련 증명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은행 이체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은 전부 저희 부모님께서 주셨고 결혼 후 대출이자는 저희가 공동으로 갚아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법상 혼인 전 일방의 부모가 자녀의 주택 마련을 위해 지원한 자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녀에 대한 증여로 봅니다. 즉, 그 2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은 은하 씨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결혼 후 공동으로 상환한 대출 이자 부분과 그에 따른 가치 상승분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세한 상환 기록이 필요합니다. 전부 가져왔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3년간의 이자 상환 기록입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됐어요. 봉장현 한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핀 후 말했습니다. 박은하 씨의 경제적 기여도가 김민준 씨보다 월등히 높군요.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법적인 문제보다 감정적인 소모와 가족들의 압박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수를 치죠. 한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바로 김민준 씨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긴장감과 함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부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온 것이었고 낯선 번호 몇 개는 아마 시동생이나 시아버지의 것이겠죠. 문자를 확인하려는데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은하, 너 드디어 전화 받네.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 이틀 동안 어디 갔었어? 왜 짐 싸서 나간 거야? 친구 집에 있었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 변호사가 당신한테 연락할 거야. 이혼 문제로.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너 미쳤어? 고작 그 일 때문에 진짜 이혼하겠다고? 작은 일이 아니야. 김민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 생활의 축소판이야. 당신 가족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뜻이야. 내가 사과했잖아. 대체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과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만 끊을게. 나머지는 변호사와 얘기해. 그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유미의 집으로 돌아와 저는 모든 재정 관련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대출 이자의 대부분을 냈을 뿐만 아니라 집안의 생활비까지 책임졌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시어머니 손에 들어갔고 그 돈은 고스란히 시동생 김민호의 용돈이 되었죠.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끊어버릴까 하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박은아, 이 배은망덕한 거사.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시어머니의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감히 우리 민준이랑 이혼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저는 핸드폰을 귀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그녀가 고함을 지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 집이고 차고 다 우리 김씨 집안 거니까. 너는 한 푼도 가져갈 생각 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법은 어머님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집 전세금은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 차는 제 혼전 재산이에요. 전부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워.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내 것도 다 우리 집 거야. 내가 이미 변호사 선임해놨으니까 너 한 푼도 못 챙길 줄 알아. 잘 됐네요. 그럼 변호사들끼리 얘기하라고 하세요. 제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김민호 씨한테 전해주세요. 제 차 과속 딱지 3건에 수리비 견적이 400만 원 나왔다고요. 그 청구서도 변호사 통해서 같이 보낼게요. 시어머니는 즉시 폭발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 민호 운전 조심하게 하는데 네가 원래 냈던 딱지겠지. 블랙박스 영상이랑 서비스 센터 점검 보고서는 거짓말 안 하죠. 못 믿으시겠으면 법정에서 확인하면 될 일이고요. 너. 시어머니는 분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독한 것. 내가 네 회사 찾아가서 다 까발릴 거야. 네가 어떤 여자인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해줄 거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제 약점이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의 마케팅 팀장이었고 평판이 중요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나 무고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시죠? 제 변호사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사건이 하나 더 늘어서 시어머니는 제 말에 기가 죽었는지 욕설을 몇 마디 더 퍼붓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말은 강하게 했지만 이 이혼 소송이 쉽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야, 우리 다시 얘기 좀 하자. 법정까지 가는 건 서로에게 안 좋잖아. 저는 답장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모든 건 변호사를 통해. 30분 후 남편은 유미의 집 앞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유미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죠. 은하야, 김민준 씨가 밑에 와 있어. 너 안 만나주면 안 가겠대. 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이 가로등 아래 쓸쓸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설레게 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피곤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올라오라고 해. 제가 유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끝을 내야겠어. 집으로 올라온 남편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겨우 이틀 못 본 사이에 그는 눈 밑이 퀭하고 셔츠는 구겨진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은하야. 그가 입을 열자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저는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앉아.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한때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이 이제는 타인보다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은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해줬을 뿐이야. 고작 차 때문에. 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차가 아니라고 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당신 가족을 우선시하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 당신 동생이 끝없이 요구할 때마다 나에게 양보를 강요했던 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고칠 수 있어. 너무 늦었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기회를 줬어. 작년 내 생일 기억나?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민호 씨 데리러 가라고 해서 나 혼자 레스토랑에 남겨두고 가버렸잖아. 그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우리 결혼기념일은 당신 어머니가 민호 씨 혼자 있으면 불쌍하다고 우리 여행에 꼭 데려가야 한다고 우겨서 결국 셋이 갔잖아. 우리 둘만의 시간이 있기나 했어? 당신 가족방해 없이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해본 적 있냐고.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이 결혼 생활에서 나는 영원히 당신 집안의 이방인이었어. 저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꺼냈습니다. 당신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고 나는 그냥 돈이나 대주는 사람, 공짜로 부려먹는 사람일 뿐이었지. 아니야. 그가 힘없이 변명했습니다. 맞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매달 월급 대부분을 어머니께 드렸잖아. 우리 집 대출 이자랑 생활비는 전부 내가 냈고 이게 정상적인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됐어.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해봤자 의미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변할게. 부모님 집에서 나오고 우리 둘이 살자. 다시는 부모님이랑 민호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게 할게. 저는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약속, 그는 수없이 했지만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었죠.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믿지 않아. 저는 손을 빼내며 말했습니다. 나가줘.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간절하던 눈빛이 점차 분노로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박은아, 너 꼭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매정한 건 당신 가족이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차를 속여서 빼돌리고 나더러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잖아. 그건 엄마가 화나서 한 소리고 내가 너를 빈손으로 내쫓겠어?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은 어쨌든 우리 둘 공동명의니까 반반으로 나눠야지. 차는 내 거니까 네가 가져가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전세금 2억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고 대출 이자도 대부분 내가 갚았는데 당신이 반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 법적으로는 그래. 남편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도 절반의 권리가 있어. 저는 드디어 이 남자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무능하고 약한 척하더니 돈 문제가 걸리자 바로 이빨을 드러내는군요. 좋아. 아주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법정에서 보자. 박은아. 남편이 드디어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네가 진짜 나랑 재산 가지고 싸우겠다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너랑 너희 회사 이 부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 내가 다 까발릴 거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나랑 이 부장님? 무슨 소리야? 모르는 척하지 마.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난번 회사 송년회 때 그 사람이 내 허리 감싸는 거 내가 봤어. 둘이 눈빛 교환하는 거 내가 장님인 줄 알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저희 회사 부사장님이시고 송년회 날 술에 취해 약간 실수는 하셨지만 저는 즉시 그를 밀어냈고 그 후로 일부러 거리를 뒀습니다. 남편이 고작 그걸로 저를 협박하다니요. 김민준, 너 정말 비겁하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비겁해? 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네가 끝까지 이혼하고 재산 나누자고 하면 나도 네 회사 찾아가서 네가 바람폈다고 소문낼 거야. 누가 더 망신당하는지 한번 해보자고. 소란의 유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김민준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하 협박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야. 남은 끼어들지 마. 남편이 유미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완전히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게 제가 3년간 사랑했던 남자라니 가질 수 없으면 부숴버리겠다는 신부군요. 나가. 제가 문을 가리키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남편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저를 본 적이 없는지 순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당장 나가. 제가 소리치자 그는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더니 문을 세게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유미가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은하야, 괜찮아? 저 자식이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유미의 어깨에 기대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해방감,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제 어리석음에 대한 허탈함 때문이었죠. 그 사람이 나를 망가뜨리겠대. 내가 재산 포기 안 하면 회사에 내가 바람폈다고 소문내겠다고. 미쳤네. 감히. 유미가 분노했습니다. 우리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 저는 눈물을 닦고 굳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사람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싸움 내가 반드시 이길 거야.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협박 사실을 한지수 변호사에게 알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악의적 협박이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협박하는 건 흔한 압박 수단입니다. 은하 씨는 냉정을 유지하고 절대 흔들리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 며칠간 시댁은 예상대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저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고 시동생은 화해를 권유하는 척하며 차를 돌려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가장 가소로운 것은 늘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저에게 연락해 다정한 목소리로 은하야, 한 식구끼리 법정 싸움까지 갈 필요 있겠니? 다시 집에 들어와서 잘 살아보자. 차는 민호 쓰게 하고 앞으로는 우리 모두 너한테 잘할게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늦었습니다. 차는 이미 제가 가져왔고 이혼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이 가족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그들의 비상식적인 요구를 참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들었죠. 금요일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시어머니가 고용한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개인적인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박은하 씨, 소송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특히
박은하 씨 같은 커리어 우먼에게는 더욱 그렇죠. 그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단 법정에 서게 되면 박은하 씨의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제 의뢰인은 아주 관대한 합의안을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다. 박은하 씨는 차를 가져가시고 아파트는 김민준 씨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 모두 체면을 지키며 이 결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전세금 2억 원은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 3년간 대출이자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관대한 제안이라고요? 대출이자도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박은하 씨, 어떤 일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법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말로는 본인이 박은하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게 공개되면 박은하 씨의 커리어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통화 녹음 파일을 한지수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이 저를 협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0분 후 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하 씨,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대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한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협박을 통해 은하 씨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이사에 집중했습니다. 유미가 좋은 오피스텔을 구해줬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오롯이 저만의 공간이었죠. 일요일 저녁 새집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오랜만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은하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혼 안 하면 안 돼? 저는 답장했습니다. 안 돼. 월요일 법원에서 봐.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휘황찬란했고 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월요일 아침 저는 한지수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저는 자유를 되찾을 것이고 그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요. 월요일 아침 9시 저와 한지수 변호사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총출동해 있었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시동생 김민호까지 무슨 잔치라도 온 것처럼 요란한 행렬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 듯했지만 시아버지가 말리는 바람에 겨우 참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는 불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죠. 남편은 지난번보다 더욱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인 채 가족들 뒤를 따랐습니다. 김민호는 껄렁한 태도로 몸에 꽉 끼는 양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채 저를 보고 희죽 웃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가족 모임에라도 온 사람처럼요. 저 사람들 기세에 눌리면 안 됩니다.
한 변호사가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때로 몰려왔다는 건 그만큼 저쪽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심호흡을 한 뒤 한 변호사를 따라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은 진지한 인상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후 그녀는 조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박은하 씨의 신청에 따라 김민준 씨와의 혼인관계 해소 및 재산 분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남편이 입을 떼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동의 못해요. 우린 절대 이혼 못 시킵니다. 당사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조정위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순간적인 다툼일 뿐입니다. 순간적인 다툼이 아닙니다. 제가 차분하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혼 의사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박은하 씨, 이혼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논리정연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남편은 저희 가정보다 자신의 원가족의 이익을 항상 우선시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시어머니가 또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속이 좁아서 시댁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한 거지. 가족분께서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계속 방해하시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엄격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분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 남편과 그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제 개인 재산을 침해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혼전 재산인 BMW 차량을 제 동의 없이 시동생에게 3개월간 사용하게 하고 심지어 그 차를 아예 차지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번엔 김민호가 발끈했습니다. 그 차는 형수가 자발적으로 빌려준 거잖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민준의 동생 김민호입니다. 저 차는 정말로 형수가 선보라고 빌려준 건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하면서 우리를 모함하는 겁니다. 박은하 씨,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한지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차량 소유권 증명서로 해당 차량이 박은하 씨가 결혼 전 전액 현금으로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둘째, 이것은 김민호 씨가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과속 단속 기록과 서비스 센터의 점검 보고서입니다. 차량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손상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주죠.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보는 동안 시댁 측 변호사, 능글맞아 보이는 중년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정위원님, 이것은 그저 평범한 가족 간의 다툼입니다. 박은하 씨가 시동생에게 차를 빌려줬다가 사소한 갈등으로 이혼까지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충동적인 결정입니다. 한 변호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왜 김민준 씨 가족은 박은하 씨에게 차가 도난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야 제가 속이 좁으니까 그렇지. 그냥 더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빌려줄 게 뻔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조정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조차 눈썹을 치켜떴죠. 시어머니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급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 의뢰인의 말씀은 그것이 일종의 소통 방식이었을 뿐 악의적인 기만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조정위원은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를 속이는 행위에 가담했습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하얗게 질린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동생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담 사실을 인정하시는군요. 조정위원은 기록지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양측의 신뢰 관계는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준 씨, 박은하 씨의 이혼 의사가 확고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 파탄 사실을 받아들이고 재산 분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안 됩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못합니다. 은하야, 우리 다시 한 번만 기회를 갖자. 응?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남자의 본질을 압니다. 그는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만 소중함을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미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서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조정 불성립을 선언하고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이 독한 것, 어디 두고 보자. 한 변호사가 즉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명백한 협박입니다. 녹음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계속하시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해서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시아버지와 변호사에게 이끌려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맨 뒤에 남아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하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 만든 건 당신들이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1라운드는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조정위원도 명백히 우리 편이었고요. 김민준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6개월 후에 우리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 이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재산 분할의 시간이죠. 한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법원에서 3일 뒤에 첫 변론 준비기일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보여줄 겁니다. 사흘 뒤 같은 조정실에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과 그의 변호사만 참석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선수를 쳤습니다. 저희 측 재산 분할 방안입니다. 박은하 씨가 이혼을 강력히 원하므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를 포함한 부부 공동 재산을 5호로 분할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훑어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방안대로라면 박은하 씨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전세금 2억 원은 완전히 무시되는 셈이군요. 명백히 불공정합니다. 등기부 등본에 양측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공동재산입니다. 전세금은 박은하 씨 부모님께서 부부 양측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박은하 씨 개인에 대한 증여였음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한 변호사는 태연하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주택 구입 당시 박은하 씨 부모님께서 작성하신 증여 확인서입니다. 전세금이 딸 개인에게 증여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희는 김민준 씨가 혼인 기간 중 그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임의로 이전한 약 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번엔 남편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제 월급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쓸 권리가 있다고요. 혼인 기간 중에 근로소득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거액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한 변호사는 은행거래 내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년간 김민준 씨의 급여, 이체 및 송금 기록입니다.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께 송금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판부가 서류를 살펴보고는 미간을 찌푸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보시죠. 그건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저축해 주신 겁니다. 저축 기록이 있습니까? 그 돈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되었습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김민준 씨가 박은하 씨 몰래 사용한 신용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난 그런 변호사가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카드빚이 1,500만 원에 달하며 이 역시 혼인 중에 발생한 채무입니다. 저는 놀라서 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저희는 부부 공동 채무를 조사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이 채무 역시 이혼 시 분할 대상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자고 큰 소리치던 시댁 측은 이제 부당하게 이전한 재산을 반환하고 빚까지 나눠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상대 변호사가 다급하게 수습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김민호 씨에게 박은하 씨의 차량을 즉시 반환하고 차량 손상에 대한 수리비와 과속 범칙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에게 서로의 요구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기일에 최종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나오자 남편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박은하, 너 꼭 이렇게 사람을 사지로 몰아야겠어?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처음부터 나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대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거야. 그건 우리 엄마랑 동생이잖아. 나더러 어쩌라고. 그가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차로 돌아오자 한 변호사가 드물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아주 순조롭습니다. 저쪽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 신용카드 빚은 어떻게 찾아내신 거예요? 제가 고용한 조사원을 통해 알아냈습니다. 김민준 씨가 잘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로 주로 동생 김민호의 유흥비를 결제해 주더군요. 지난달에는 그 카드로 최신형 스마트폰도 사줬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글펐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대체 어떤 기만 속에서 살아왔던 걸까요? 저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더 거칠게 나올 겁니다. 법정에서 불리해지면 법정 밖에서 압박을 가하는 게 그들의 수법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한 변호사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이상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후배인 김 대리가 머뭇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1층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팀장님이 결혼 사기를 쳤고 아들 돈을 뜯어내고 바람까지 폈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을 쓰는군요. 보안팀에서 그분을 내보내긴 했지만 마침 출근 시간이라 많은 직원들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분 제 전 시어머니예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저를 모함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김 대리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김 대리가 돌아간 후 저는 즉시 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인신공격을 시작했군요. 예상했던 바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먼저 상황을 설명해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막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인사팀장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팀장님은 제 상황을 깊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박 팀장, 힘든 시간 보내고 있겠네요. 회사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일로 박 팀장을 평가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필요하다면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지지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괴롭힘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하야, 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한테 전화해서는 네가 바람나서 이혼한다느니 온갖 막말을 퍼부었단다. 이게 다 사실이니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에게까지 손을 뻗칠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은하야, 이렇게 큰일을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우리 딸 절대 저런 사람들한테 당하고 살게 할 수 없다.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시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계속 카나미, 가누나오 카나미서. 그 후 며칠간 시댁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 새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시어머니가 오피스텔로 찾아와 결혼 사기꾼이 여기 산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앞에서도 뻔뻔하게 연기하려던 시어머니는 제가 법원 서류와 녹음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꼬리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소란을 피우면 구속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너 때문에 충격받아서 쓰러지셨다. 이제 만족해? 저는 차갑게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병원 연락처 줘요? 정신 감정이라도 받게 해드리게. 그날 저녁 한 변호사에게서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하 씨, 좋은 소식입니다. 시댁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저희 조건을 받아들이겠대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아주 큰 폭으로 양보했습니다. 아파트는 은하 씨 소유로 하되 남편에게 약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이전한 재산도 절반은 돌려주겠다고 하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려해 볼 만하네요. 하지만 김민호 씨가 차량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고 시댁 전체가 서면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박정훈이라는 이름 기억나세요? 은하씨 대학 동기라던데. 정훈이요? 네, 알죠. 근데 그게 무슨? 제가 알아봤더니 김민호가 다니는 회사가 바로 박정훈 씨가 운영하는 곳이더군요. 제가 정훈 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압박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김민호가 정훈이 회사에 다닌다고요? 네, 아마 일자리를 잃을까봐 급하게 합의에 나선 모양입니다.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습니다. 박정훈은 대학 시절 저를 따라다녔지만 졸업 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줄이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셈이네요. 우리 조건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밀어붙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나긴 싸움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합의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제가 최종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때 유미가 흥분된 얼굴로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은하야, 너 이거 들으면 까무러칠걸. 유미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가 교통정보센터에서 일하잖아. 내가 오빠한테 부탁해서 김민호 차량 운행 기록 좀 뽑아봤어. 과속이랑 신호 위반은 기본이고 더 대박인 게 있어. 유미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동영상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이거 봐. 한 달 전 남산 근처 도로 CCTV 영상이야. 화면에는 제 BMW가 길가에 서 있었고 김민호가 내려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자 한 젊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둘은 아주 다정해 보였죠. 저 여자가 그 선 본 여자겠네. 제가 말했습니다. 계속 봐봐. 유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30분쯤 후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운전석에서 다른 남자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기가 막히지? 내가 오빠한테 부탁해서 며칠간 그 차 동선을 추적해봤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계속 바뀌는 거야. 김민호일 때도 있고 저 남자일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아줌마가 운전할 때도 있었어. 유미는 다른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흘 뒤 같은 남자가 제 차를 몰고 고급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닷새 뒤 중년 여성이 그 차로 백화점 쇼핑을 가는 장면. 그럼 김민호가 내 차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빌려줬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유미의 눈이 빛났습니다. 내 생각에 김민호, 내 차로 불법 렌터카 사업을 한 것 같아. 아니면 카카오 택시 같은 걸 띄웠거나.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내 차로 영업을 했다고? 내가 카카오 택시 앱으로 그 동네에서 여러 번 호출해봤어. 그랬더니 내 차가 잡히더라니까. 유미가 핸드폰 캡처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봐. 지난주 금요일 밤 내 차가 카카오 블랙으로 운행 중이었어. 요금이 일반 택시 3배는 되더라.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호는 제 차를 함부로 썼을 뿐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했던 겁니다. 그 인간,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정해, 진정해. 이건 우리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야. 이 증거들이 있으면 법정에서 게임 끝이라고. 유미는 심지어 승객인 척 위장해서 그 차를 타보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발과 마스크를 쓰고 타서 운전하던 김민호의 여자친구가 자기야, 오늘 50만 원 넘게 벌었어. 라고 통화하는 영상까지 찍어왔죠. 유미야, 정말 고마워. 이 증거들이 결정적이겠다.
저는 감격해서 유미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증거들을 한지수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즉시 협상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상대방이 박은하 씨를 기망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이용해 부당 이득까지 취했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합의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배상금을 요구해야 합니다. 사흘 뒤 합의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댁 측에서는 남편과 변호사만 나왔고 시어머니와 김민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 저희 의뢰인은 아파트를 박은하 씨 소유로 하는데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 시세의 30%를 보상금으로 요구합니다. 차량은 반환하되 손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 것으로. 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노트북 화면에 김민호의 여자친구가 제 차로 카카오 택시 영업을 하는 영상이 재생되자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상대 변호사는 악의적인 편집이라며 반발했지만 한 변호사가 연이어 다른 증거 영상들과 카카오 택시 호출 기록까지 제시하자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김민호 씨가 박은하 씨의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해 영리 활동을 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는 박은하 씨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결국 남편은 변호사와 잠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와 모든 조건을 제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의 협상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시댁은 아파트에 대한 보상금 요구를 철회했고 차량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했으며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량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지난 3개월간의 차량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렌터카 시세에 따라 월 300만 원씩 총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이요? 그게 무슨 강도 같은 소리요. 남편이 소리쳤지만 그럼 법대로 하시죠. 라는 한 변호사의 차분한 한마디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이혼에 동의한다. 아파트는 온전히 내 소유가 되며 나는 남편에게 어떠한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차량은 내 소유이며 시댁은 3일 내에 차량을 반환한다. 김민호는 차량 수리비, 범칙금, 그리고 3개월 사용료를 포함해 총일 500만 원을 배상한다. 시댁은 서면으로 공식 사과한다. 협상이 끝나고 남편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은하야, 나 정말 민호가 그런 짓까지 한 줄은 몰랐어. 이제 와서 그런 말은 의미 없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정말 후회해. 내가 네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민준. 어떤 실수는 만회할 수 있지만 어떤 실수는 그렇지 않아. 우리 사이는 여기까지야.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앞으로 행복해라. 그가 쓸쓸하게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시큰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유미와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식집에서 자유를 축하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유미가 갑자기 엄청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있잖아, 김민호 그 선 본 여자. 알고 보니 그냥 부잣집 딸이 아니었어. 전문 결혼 사기꾼이었대. 뭐라고? 결혼 급한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고 잠적하는 수법을 쓴대. 내 친구 동료의 사촌 언니도 그 여자한테 당했다더라. 지금 경찰에 신고 들어가서 수배 중이래. 기가 막혔습니다. 온갖 수를 써서 아들 장가 보내려던 시댁이
결국 사기꾼에게 걸려들었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과응보가 있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김민호 씨 여자친구 배경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간단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려줘서 고맙다. 차는 내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뒀어. 열쇠는 경비실에 맡겼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3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제게 닥친 또 다른 시련과 그것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혼 후 저는 일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마케팅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연, 이지훈 대표를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행복이 찾아오려 할 때 제 전남편 김민준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치료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죠.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박은아, 넌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는 저를 원망하며 사라졌고 그 후부터 저에 대한 익명의 투서와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제가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누명까지 쓰게 되어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유미와 저를 믿어준 이지훈 대표, 그리고 저를 따르는 팀원들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이 저를 시기한 동료와 제게 앙심을 품은 전 남편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모든 누명을 벗고 회사에 복귀했을 때 저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는 제 커리어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싱가포르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으로 발령받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지훈 대표는 저에게 함께 가주지 않겠냐고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길을 가기 위해 갈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당신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에게 빌려준 차 한 대로 시작된 이 기나긴 이야기는 제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사실은 모든 것을 새로 얻을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안에 있으니까요.